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6년 3월 25일인데요. 오늘 저희가 독자님들과 함께 파헤쳐볼 서울경제신문 금융면 기사들을 쭉 보면요. 지금 우리 금융시장에 아주 거대한 두 가지 물결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바로 회수 그리고 보호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되게 개별적인 기사들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데 모아서 보면 결국 금융기관의 짐을 대체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맞아요, 기자님. 이게 마치 그 친구한테 불려준 돈을 이제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친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내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털고 나올지 아니면 기약 없이 더 기다릴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 같달까요?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투입된 그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든 털어내야 하는 딜레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와는 정반대로 지금 당장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은행에게 무한대에 가까운 책임을 지우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행보까지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요. 21세기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극적인 체질 개선을 강요받고 있는지 그 메커니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충돌, 예금보험공사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죠. 저희가 줄여서 예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보가 지금 한화생명 지분 10%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비유한 25년 전 빌려준 돈이 바로 이 얘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시계를 1999년으로 한번 돌려보죠. 당시 대한생명, 그러니까 지금의 한화생명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투입한 혈세가 무려 3조 5,500억 원이었습니다. 와, 3조가 넘는 돈이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후에 2002년에 지분 67%를 하나그룹에 넘기고요. 2010년 상장 때도 일부 팔면서 부지런히 자금을 회수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분 10%가 예보금고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10%가 남았군요. 네, 무려 8년 동안 이 10%를 쥐고만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 주식이면 만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격이 오를 때까지 꾹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식 자체엔 만기가 없죠. 근데 그 주식을 담아둔 바구니에 만기가 있습니다. 바구니요? 네, 이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이라는 특별한 바구니가 있는데요. 이게 내년 말에 완전히 청산이 되거든요. 내년 말이에요? 네, 정부 고유 관계자도 기금 만기 연장은 절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바구니가 닫히기 전에 그 안에 든 한화생명 지분을 연내에 전부 현금화해야만 하는 그런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정 봐주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내 통장이 당장 내년에 없어진다는 거군요. 근데 팔면 되잖아요. 10%면 블록딜 같은 시간 내 대량 매매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싹 넘길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어제 24일 종가 기준으로 하나생명 주가가 4,845원이에요. 4,800원대요? 네, 이게 작년보다는 올랐지만 액면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예보가 그동안 들어간 원금을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주당 10,000원에는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와, 10,000원이요? 그럼 지금 주가의 2배가 훌쩍 넘잖아요. 지금 팔면 원금의 반토막을 손해보고 판다는 소리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 잠깐만요, 기자님.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오르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차라리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매년 쏠쏠하게 현금 배당을 받아서 원금을 깎아나가는 우회 전략을 쓰면 안 되나요?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IFRS 17이라는 새로운 국제 회계 기준이 보험업계에 도입됐거든요. 그 복잡하다는 회계 기준이요? 그게 배당이랑 무슨 상관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보험사가 고백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굴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새 기준 하에서는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둠스데이 금고를 무조건 채워놔야 합니다. 둠스데이 금고라면 만약 내일 당장 모든 고객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내 보험 당장 해지할 테니 돈 돌려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즉시 내어줄 수 있는 현금 다발을 장부상에 꽁꽁 묶어둬야 한다는 뜻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장부상으로 그 거대한 현금을 강제로 묶어두다 보니까 정작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줄 배당 재원이 말라버린 겁니다. 돈을 벌긴 벌었는데 금고에 가두어둬야 하니까 줄 돈이 없군요. 그렇죠. 번 돈은 있는데 장부상으로는 묶여 있으니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하나생명은 2024년 3월 이후로 2년째 배당을 단 한 푼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2년 동안 배당이 0원이었다고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구석도 안 보이고 배당금도 끊겼고 펀드 만기는 내년이고 진짜 사방의 벽이네요. 네, 퇴로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헐값에라도 눈물을 머금고 던져야 하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혈세를 반토막 내서 파느냐, 이거 완전 국부 유출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피할 수 없는 비판이 될 겁니다. 게다가 SGI 서울보증 지분 33.85%도 연내에 팔아야 하잖아요. 여기도 손익분기점이 주당 9만 원인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요. 최근 이란 사태 때문에 자본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어서 매각 타이밍 잡기가 진짜 지옥 난이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과거 자신들이 떠안았던 리스크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아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뼈아픈 교훈 때문인지 현재의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아주 폭력적일 정도로 바꿨거든요. 이렇게 정부가 과거에 위기 수습 자금을 걷어들이느라 고심하는 사이 현재 금융당국은 당장 일상에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위해 아주 강력한 칼을 빼들었단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바꿨죠? 이제는 사고가 터지면 모든 짐을 금융회사가 지도로 구조를 아예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빼든 아주 날카로운 칼, 바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입니다. 편면적 구속력이요? 한자어라서 확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제도인가요? 편면적, 그러니까 한쪽 면만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분쟁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액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소비자가 은행이랑 싸우다가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그럼 금감원이 은행이 잘못했네, 소비자한테 1,000만 원 물어주시오 하고 조정안을 내요. 이때 소비자가 네, 이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은행은 입이 테이프로 확 틀어막히는 겁니다. 네, 입이 틀어막힌다고요? 네, 이해 제기도 못하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 안을 따라서 돈을 물어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잠깐만요, 기자님. 제가 만약에 은행 법무팀이라면 이건 바로 위헌 소송감인데요. 아니,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금감원 결정 하나에 은행이 항소할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헌법상 권리 제한이죠. 제가 기사에서 본 충격적인 숫자가 2024년에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의 무려 67%가 2천만 원 이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전체 분쟁의 3분의 1을 은행이 재판도 못 가보고 무조건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 이건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 기업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융회사들이 정말리 독자님들 그리고 지금 호스트님이 느끼는 그 위기감으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죠.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거죠. 하지만 당국의 논리는 더 크고 무겁습니다. 이찬진 원장이 거듭 강조한 단어가 바로 소비자 보호의 내재화인데요. 당국은 오히려 은행들이 그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기를 바라는 겁니다. 재판으로 끌고 가서 대형 로펌 쓰면서 시간 끌기가 불가능해진다는 그 공포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2천만 원짜리 분쟁이 생기면 은행은 그냥 대형 로펌을 끼고 재판으로 질질 끌고 가버렸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당장 생업이 있는데 몇 년씩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버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지쳐서 포기하거나 헐값에 합의를 해버렸죠. 당국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예 뒤집어버리겠다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 상품은 문제 생기면 은행이 무조건 져야 한다는 룰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상품을 기획하는 첫 단계부터 창고에서 파는 순간까지 꼬투리 잡힐 만한 위험한 상품은 아예 팔질 않겠네요. 정답입니다. 판결의 공정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고가 날 만한 불안전 판매의 싹을 사전에 잘라버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죠. 와, 사후 처벌의 잔인함을 통해서 사전 예방을 유도한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하겠습니다. 당국이 이렇게 소비자 보호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실제 시중은행들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걸 넘어서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고요? 네. 규제를 피하려다 보니까 아예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스스로 자처하고 나선 거죠. 가장 눈에 띄는 곳이 바로 NH농협은행입니다. 농협은행이요? 어떤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나요? 강태영 은행장이 24일에 경기도 남양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만 60세 이상 전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주겠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요? 그것도 은행 돈으로. 전부 무료로요? 네, 전액 무료입니다.
와, 독자님들 당장 주변에 60세 이상 부모님이나 지인분 계시면 스마트폰 켜서 NH 오런뱅크 앱으로 이 무료보험 가입해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보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이스피싱으로 송금한 피해액의 70%,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진짜 실질적인 방패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 방패가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농협은 이 포용금융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내부 서열까지 뜯어 고쳤어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CCO의 직제 순서를 15위에서 무려 2위로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임원 서열을 2위로 올렸다고요? 와, 진짜 힘을 빡 실어줬네요. 네, 그 결과 24시간 의심 계좌 모니터링이 미친 듯이 돌아가면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2023년 말 272억 원에서 올해 2025년 말 기준 1,100억 원으로 3배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1,010억 원이 범죄자에게 넘어가는 걸 강제로 턱 끊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은행은 돈 떼먹히지 않을 튼튼한 사람에게만 우산을 빌려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최전선에서 싸우는 경찰 역할까지 하고 있네요. 농협이 이렇게 취약계층의 방어벽을 자처한다면 KB금융그룹은 아예 혁신 기업들의 젖줄을 자처하고 나섰죠. 단위가 막 조단위던데요. 스케일이 다릅니다. KB금융은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에 올해만 20조 원을 풀고요. 향후 5년간 총 110조 원을 시장에 공급하는 KB국민 행복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110조 원이요. 네, 이게 단순히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대출이나 포용 금융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벤처기업 육성에 있습니다. 연간 2천억 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만드는데 여기에 외부 자금 단 한 푼 없이 전부 KB 계열사들의 순수 자본만 투입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 돈으로만 마중물을 만든다는 거네요. 기자님, 결국 이 펀드가 밑거름이 되어서 다른 민간 자본들까지 끌어들이면 5년 뒤에는 최대 10조 원의 투자 재원이 시장에 풀리는 마법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은행이 직접 발굴하고 키워내는 벤처 캐피털 역할까지 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흐름을 관통하는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은행이 파산하면 예보처럼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서 살려줘야만 하는 그런 보호의 대상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소비자 분쟁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아내고 또 유니콘 기업의 씨앗을 뿌리는 거대한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 그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거대한 안전망이자 투자자로 진화해버렸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은행이 이렇게 보이스피싱 보상금을 대신 내주고 벤처기업의 조 단위의 모험 자본을 쏟아붓고 또 소비자 분쟁에서 무조건 지갑을 열어야 한다면 결국 그 막대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청구서로 돌아오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내는 대출 이자나 수수료에 그 모든 책임의 비용이 조용히 녹아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독자님들도 오늘 뱅킹 앱을 여실 때 이 편리하고 든든한 방어벽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표를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네요. 지금까지 정부의 공적 자금 회수 고민부터 금융권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그리고 상생금융이라는 큰 흐름 주제에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